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공부법 수업, 지은이는 한동일, 교황 창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교회법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자격을 얻고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그 뒤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유럽 법의 기원 등을 강의했다. 지은 책으로 라틴어 수업, 법으로 읽는 유럽사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교회 법률 용어 사전 등이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 지독하게 어둡고 힘든 터널의 끝은 있을까요? 목수는 목수의 일을 함으로써 목수가 된다는 말처럼 유학할 때 저는 공부하는 노동자로 저를 규정하고 살았습니다. 공부하는 노동자는 그 과정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힘이 듭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나 홀로 공부한 그 자체만으로는 자아 발견, 자아 성장 이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즉 자신의 공부로 이룬 성취를 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야만 비로소 힘들고 어려운 공부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는 보람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은 지금 내가 오르고 있는 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긴 침묵 끝에 제자에게 이렇게 답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터널에 끝은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간 사람에 한해.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마음 수련의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직면해야 하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기 응시와 자기 성찰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타인이 그려놓은 내 모습에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공부에 매달린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도중에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유복한 집안에서 별 어려움 없이 성장한 사람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밤에 잠자리에 들면 베개가 축축해지도록 울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렸고 부모님은 틈만 나면 싸우셨죠. 저희 집은 단칸방이어서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가끔 방송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나오면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애련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한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 무렵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빨리 철이 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환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청량리에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그럭저럭 할 만했는데 문제는 수금이었습니다. 번번이 대금을 미루는 어른들 때문에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속상해하는 저를 놀려대곤 했는데 그럴 때면 자신들도 어렵게 살면서 왜 같은 처지의 아이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가난하게 살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바람은 딱 2가지였습니다. 아주 작아도 좋으니 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3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하지만 불평을 한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무렵 제 뇌리에 깊이 박힌 어떤 책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 이후는 오로지 나의 몫이다. 부모님을 원망만 하던 저는 뜨끔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은 언제나 그렇듯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제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또 싸우는구나. 정말 지긋지긋해 하고 탄식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조금은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주는 부족함 없는 지원이 언제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랑과 관심,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이 자식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부모를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세요.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결핍이 큰 동력이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동기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적어도 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공짜 혹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꼭 갚아드려야 할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도 완벽한 자식을 선택해서 낳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가난한 집안이나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착하고 성실한 자식을 원했다면 아마 저를 낳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운명입니다.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기 삶을 온전히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능력과 선을 긋고 나면 공부든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하고 절박한 동기가 생깁니다. 일찍부터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부모님에게서 나를 떼어냄으로써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살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한 후 20여 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떠나던 날, 눈물로 배웅하는 어머니 옆에서 이북이 고향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딱 3마디였습니다. 정직하라우. 그리고 네 이상 앞에 포기하지 말라우. 떠나라. 언젠가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부터 피아노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언제 가장 많이 피아노를 그만둘까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유명한 작곡가들의 곡, 귀에 익숙한 곡, 남들 앞에서 나 피아노 좀 친다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명곡을 가르치려 할 때쯤이라고 하더군요. 꽤 오래 배웠다 하는 아이들도 중학교 입학 전후로는 대부분 피아노를 그만둔다고요. 선생님은 그 단계에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들의 소품, 소나타 같은 것을 칠 수 있게 되어 배우는 사람도 한결 성취감이 커져서 덜 힘들고 듣는 사람도 행복한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단계에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공부하면서 맞닥뜨리는 슬럼프나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 자신의 수많은 부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좌절하지 않는 태도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맞아. 솔직히 난 아직 부족해. 더 실력을 쌓아야 해. 이런 태도 말입니다. 겸손함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무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겨울입니다. 풍성한 녹음도, 화려한 단풍도 모두 다 지는 겨울. 나무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겨울 나무와 같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허세와 거칠에 핑계와 변명을 다 버리고 나면 비로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공부를 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라틴어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종종 건강에 해로운 모든 걸 행한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느낍니다. 매일 실천할 아주 사소한 일 한 가지를 정해볼까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책 한 장 읽기.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정해서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도 완벽하게 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번 모든 것을 약한 의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나요? 학창시절 저는 노력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 늘 힘들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침부터 무작정 거리를 쏘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져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걸요. 무엇보다 저는 당장의 성적에 조바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성적이 안 좋아도
자신을 끝까지 믿으며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결과가 나오는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못했나 싶었습니다. 코앞에 성적 올리기라는 조바심 나는 단기 목표에 대한 집착과 의지를 버리고 멀리 보자는 결심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다독이고 일으켜 세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방학이면 2달 꼬박 노동을 하며 사회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고랭지 배추를 출하하는 농장에서 트럭에 배추를 싣는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은 동이 틀 때 시작하는데 해가 지면 당연히 그만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섣부른 기대였죠. 해가 지자 발전기를 가져와 조명을 켜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비를 입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우비를 입고 물먹은 배추를 쉼없이 들어올리다 보면 하루가 어서 끝나기를 바라게 되지요.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지만 해는 또다시 떠오릅니다. 배추는 끝이 없고요. 인이 박이다 라는 말을 알고 계시겠죠? 무엇인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습관이 몸에 깊이 밴 것을 말합니다. 함께 일했던 아저씨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았음에도 훨씬 수월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에 인이 박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학생과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을 주지 않고 오로지 노력하라 라고만 하는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공부에 대한 사명이나 당위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방황의 시간 끝에 내린 결론이어야 스스로 납득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할 힘도 생깁니다. 야구에도 3아웃,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물며 긴 삶 속에서 사람에게 방황이나 실패의 시간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면 진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할 사람만 없을 뿐이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 건강은 젊을 때보다 잘 챙기면서도 정신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 늙었다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마음이나 정신이 늙어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줄어들고 상상력과 도전 정신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중하기 어렵다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환경도 안정적인 상태여야만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그런 시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저 역시 로마에서 공부할 때 단 한 번도 평온한 상태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의지에 반하는 온갖 일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배추 농장의 노동자들처럼 인이 박일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은 갈등과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그저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제가 있다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모두 접어두고, 즉,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완수해야 합니다. 라틴어 속담에서는 걱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걱정은 양 우리에 있는 늑대다. 양 우리에 늑대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늑대가 양의 대부분을 죽이겠죠. 우리의 내면이 양의 우리라면 걱정과 자기 비하는 늑대와 같습니다. 제게 기도는 늑대를 들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신앙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머님들이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손을 했던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 어머님들의 간절하고 정성 어린 기도를 두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이 양측이라면 아무리 늑대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거침없이 자라서 힘이 세지면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와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치기는 양에게만 밥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양은 무엇이며 늑대는 무엇입니까? 유대민족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던 지난 역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달리 공부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지식과 지혜를 민족 재건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몸과 머리에 저장된 건 언젠가 훌륭히 꽃을 피웁니다. 힘든 순간엔 남을 탓하기 쉽지만 아무리 남을 원망하고 욕하고 화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을 위한 열쇠는 오로지 자신만이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까지 나의 꿈을 응원해주지 않고 평가절하할 때, 제대로 응원을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시달릴 때도 나는 내 안에 신성한 무엇이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숨마 쿰 라우데는 유럽 대학의 성적 평가에 쓰이는 표현으로 최우등이라는 뜻입니다. 타인과 견주었을 때 가장 우수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거둔 성적 중 가장 우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아직까지 숨마 쿰 라우데를 받지 못했다 해도 공부하는 우리들은 스스로 나는 잘났다, 나는 천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행운이 찾아오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은총 혹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상하게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르게 행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운은 미리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에너지를 모두 써서 온 힘을 다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의 시작입니다. 저는 공부를 통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단, 흔들리되 쪼개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나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는 내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떤 힘으로 가야 할까?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밤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각자가 자기 운명의 몫이다. 기원전 4세기 무렵 로마의 정치가였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체쿠스의 금원집에 있는 문구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운명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라는 금원도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운과 관련된 표현이 꽤 많습니다. 행운은 용기 있는 자들을 돕는다. 행운은 과감한 사람들을 돕고 겁 많은 사람들을 멀리한다. 저는 단지 행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운으로 결정되는 듯하지만 모든 것을 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 그 인간이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운을 탓한다면 어떨까요?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운을 논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운명의 몫이다 라는 체쿠스의 말을 좇는 것이 일상을 사는데 더 필요한 현실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대학에서 라틴어 강의를 마치고 여유가 되면 종종 학생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각자 마실 음료를 고르는데 한 학생이 아무거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학생에게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아무거나일 수 없는 모든 순간이 선택과 포기의 반복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책에 사인을 할 때 가능한 독자가 원하는 문구를 적어주려고 해서 늘 묻곤 합니다. 지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문구 하나 써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걸 숙제로 내드려도 될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 선택의 시작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그 답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답은 타인이 주는 답이 아니라 내 안의 원의, 즉 내 안에 있는 진짜 갈망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라틴어 명구 오늘 하루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공부한 하루가 주는 즐거움을 맛보라는 뜻입니다. 그저 즐기는 쾌락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책 라틴어 수업에서 매일 출근해 일하는 노동자처럼 공부하는 노동자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차곡차곡 몸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고 일정한 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어느 날, 전날 공부한 것을 열심히 떠올리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전날 공부한 것조차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실패와 실수에 대한 기억은 왜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잊으면서 잊어도 좋은 일에는 매달리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내렸던 결론은 기억의 정화였습니다. 나쁜 기억이 있다면 좋은 기억으로 정화시키고 좋은 기억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자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단 한 번의 나의 인생,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나쁜 기억을 품고 가기보다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어떤 비난을 받든 그것도 내 선택의 결과이니 받아들이자고 결심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요한 서간 강해에 나오는 말로 스스로 지지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저는 제 스스로를 비하하고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 말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알기도 전에 미리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생각이나 말보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 스스로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타인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흘려듣거나 별 생각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은 거의 모두 내게 와서 꽂힙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가 좀처럼 흘려듣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으면 여기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해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자꾸 떠오르는 기억부터 서서히 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노력했습니다. 기억의 정화는 때론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부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큰 기록을 세운 스포츠 선수들은 대체로 실패한 경기는 물론이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경기도 다 있고 처음 출전하듯 경기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따금 자신이 잘했던 경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좋은 경기를 하는 장면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을 확실히 정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포츠 선수들이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의 정화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대인들은 인간 존재를 영적으로 정화하고 불멸과 영생에 도달하기 위한 의식의 일환으로 동틀력, 정오, 일몰 이렇게 하루 3번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틈이 날 때마다 부정적인 기억을 자주 씻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는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의식입니다. 놓아야 하는 기억을 떠나보내는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채울 수 있고 그러면서
내 기억과 의식이 정화됩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곤 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질문이 그랬습니다. 공부하면서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 친구를 잃게 될까봐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인관계에 서툴고 친구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뚜렷한 용건이 없어도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느긋하게 나누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인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공부에 집중하며 친구들과 멀어질 때 자괴감이 클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틈틈이 친구들과 만나서 관계를 다지느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때 자괴감이 더 클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순 없지만 분명히 49대 51이라도 한쪽으로 기우는 마음은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하지 않는 내 삶을 친구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공부하느라 자주 못 만나서 결국 멀어지는 친구라면 진짜 친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산 것이라는 말도 있죠. 동물이 사냥을 할 때와 같이 사람도 어떤 절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가재를 쫓을 때 다른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거기에만 고도로 집중합니다. 가젤도 잡아먹히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사자에게 뒤지지 않으니 추격전은 막상 막하입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가졌던 단순한 일과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여행도 생각하지 않았고 좋아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여타 모임이나 교류를 위한 자리도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루 일과표를 단순하게 짜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과 친교하는 시간은 없었지만 운동하고 휴식할 시간은 꼭 계획표에 넣는 식으로 하루 일과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친구를 잠시 포기했다 해도 사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무엇이 희망이냐고 묻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보낸 시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계속 희망하며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엔 홍콩 영화의 붐이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행에 민감한 대중문화의 속성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홍콩 영화 산업의 쇠퇴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과 변화하는 시대 정신이 담긴 주제를 탐구하고 고민하는 영화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철학이 있는 콘텐츠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사회인가? 나는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타인이 줄 수 없는 깊이를 나는 만들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철학적 사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공부일 겁니다. 공부하는 행위에서 배워야 할 것은 끊임없이 대상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성찰을 배워가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참 쉽게 설명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면 왜 저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결국 이 말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생각하거나 메모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명 방과 후 연설이라고 해서 매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임의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듯 혼잣말을 하면서 오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미사 중에 신자들에게 강론을 하거나 유학 시절 변론 공부를 할 때,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단 위에서도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 교회사 등을 배웠습니다. 수업을 받다 보면 강의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교수님은 당신의 오래된 강의록을 그대로 읽어내려갔을 뿐이었지만 학부생에 불과했던 제가 이해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그것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받아 적어야만 했지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읽어주신 내용을 달달 외워 그대로 쓰면 좋은 점수가 나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수업 중에 언급된 책들을 빌려 읽었습니다. 대부분 번역서였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철학은 원래 어려운 거야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철학과 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신학은 원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가 하고 한탄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 후 저는 책을 읽으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누군가에게 말하듯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 방법은 석사 과정 중에 치른 구두 시험에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제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은 교수님이 질문할 틈을 주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멈추지 않고 15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인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공부에 적용하면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만큼이 내가 아는 것이 될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타인에게 15분이면 15분, 10분이면 10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자기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도록 해봐라.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 교육의 질이 달라지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법,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공부는 무엇보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남들보다 유리한 면을 선점하게 될 겁니다. 제게 누군가 공부가 뭐냐고 묻는다면 버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도 버티고 삶도 버텨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매일
하루라는 매듭을 지어나가고 그 매듭들이 모여 삶이라는 단단하고 굵은 동아줄이 되는 거죠. 그동안 제가 선택한 길을 무수히 후회했습니다. 열등감과 한계는 예측하지 못한 데서 튀어나왔고 끊임없이 한심한 나, 열등한 나,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 나와 만나는 일은 공부하는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외면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치고 올라왔습니다. 못난 저 자신을 책망하다가도 그 행위의 끝에서는 결국 저 스스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해줄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매듭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듭을 짓다 보면 그 자리를 뜨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 버티고 있다면, 설령 잘 못한다 해도 매듭 짓기 위해 버티기만 한다면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다독여 주세요. 정말 대견한 겁니다. 생각만큼 못나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고 믿더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심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저 매일 매 순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며 결심하기를 반복하세요. 그게 삶입니다. 2016년 로마에 있는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찾아가다가 어느 집 벽면에 쓰인 문구를 보고 한참을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장소를 꾸미지 장소가 인간을 꾸미지 않는다. 학력, 지위, 명예, 재산, 옷차림, 그 밖에 소유한 많은 것들을 이용해 인간은 스스로를 꾸밉니다. 하지만 간혹 그러한 것들이 본질을 덮거나 본질로 간주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인간이 장소를 꾸미지 장소가 인간을 꾸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장소가 인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어도 그곳에 인간 존재의 향기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고대 로마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신이거나 늑대거나 둘 중 하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 즉 인간이 인간을 서로 잡아먹는 현실 속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장소를 꾸미지 장소가 인간을 꾸미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노자는 공부를 개인의 욕심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진리 안에 참된 이치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표피적인 것만 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현상, 즉 껍데기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내 주변을 감싼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의 목적을 정화할 땐 본질과 핵심을 깨닫는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소망이나 성취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 되는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배운 사람으로서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사회의 행복을 위해 자기 능력을 쓰겠다는 포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눈만 뜨면 오늘 해야 할 공부는 뭐지? 하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무수한 책을 익혀서 제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했어도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제까지 애써 해온 공부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와 더불어 제 삶도 풍성해질 것 같았죠. 전쟁과 기후변화, 전염병 등 새로운 위험이 인류의 삶을 흔들면서 패러다임이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합의하며 구현하는 국가가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한 게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을 선진국가, 주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본류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본류란 사상이나 학술 따위의 주된 경향이나 갈래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상의 흐름에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서구의 문명이나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독창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민감성이 떨어지면 사회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나요?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억의 정화와 함께 필요한 건 바로 목적의 정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건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가진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목적을 정화하며 공부의 격을 높인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다시 세계로, 결국 인류 전체로까지 힘이 되는 공부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더 나아가 거룩하게 만듭니다. 모든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배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인간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얼굴을 갖습니다.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 인간은 늙어갑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난했던 소년 시절 제 기도는 하느님, 제게 세 끼의 식사를 주십시오 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면에서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저도 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는 긴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의 매듭이었고 저의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공부하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공부법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키워드 3개는 배움, 나눔, 진화입니다. 인간은 타고난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의 삶과는 달리 끊임없이 더 탁월한 존재, 더 뛰어난 인생,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의 본질 중 하나죠. 그 덕분에 인간은 지금처럼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머무르지 않는, 정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이동과 변화, 변신입니다. 이 책 저자의 아버님이 말씀하셨다는 당부가 인상 깊습니다. 정직하라. 자기 이상을 포기하지 마라. 떠나라. 타인에 대해서 정직하기도 어렵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남에게 꿈을 포기하지 마라, 이상을 포기하지 말라 하고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쉽지 않은, 그러나 그만큼 많은 열매가 있는 선택입니다. 인간은 본래 변화와 진화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고 싶어하는 항상성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요구와 욕구의 충돌이 인간사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운명은 내가 만든다라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의 한계입니다. 언어는 실제와 현실을 100%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도구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은 항상 굴절과 왜곡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은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은 운명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선택의 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며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기대하고 꿈꾸는 삶을 일궈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 덕분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 덕분이죠. 사유하는 능력은 본능을 따라가는 동물적인 판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상과 사실을 즉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검토하고 새로운 눈으로 검토하고 신선한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타인이라고 하는 남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평생 공부하고 탐구하고 찾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배움에 있어 절대적인 것은 스승입니다. 살아있는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은 큰 행운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독서를 통해 간접적인 스승을 모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독서도 필요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배우는 것이 그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스승들은 피드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서와 명상, 스승,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동문들과의 토론, 이것은 교육과 배움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독서 모임이 참 많습니다.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얻는 것, 그것이 독서 모임의 장점이죠. 인간은 타인 없이 자기 혼자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끝없는 배움은 결국 내가 나를 만나고
또 타인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큰 기쁨이고 특권이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